안녕하세요. 저는 정은하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다른 북한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인민군 특수부대 소속 고위장교셨고 어머니는 당 간부로 일하셨거든요. 우리 집은 평양 중심가에 있는 간부용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배고픔에 시달릴 때도 저희 가정은 상대적으로 넉넉했어요. 아버지의 지휘 덕분에 특별 배급소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은하야,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장군님께서 우리 가족을 특별히 아끼시니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릴 적 저는 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하셨고 군사훈련장에서 부하들을 지휘하시는 모습을 몰래 지켜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서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엄격하셨고 항상 완벽함을 요구하셨어요. 은하야, 네가 잘해야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단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어머니는 조용하시고 늘 긴장한 모습이셨어요. 가끔 저에게 은하, 밖에서 들은 것, 본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거라 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우리 가족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경계하면서도 존중했거든요. 제가 9살 때 아버지는 1년에 한 번씩 특수훈련으로 집을 비우셨는데 2주 훈련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전화 한 통을 받고는 안색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의 동료 중 한 명이 우리 집에 찾아와 슬픈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께서 중요한 임무 수행 중 다치셨다고요. 그 후 아버지는 한쪽 팔이 없이 돌아오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탈북할 기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버지가 부상을 입으신 후 우리 가족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군 생활을 마치시고 자신의 고향인 양강도 삼지연으로 내려가셨어요. 그곳은 백두산 근처에 산이 많은 지역이었죠. 아버지는 산림감독관으로 일하게 되셨습니다. 산에서 나는 귀한 약초와 목재는 모두 국가의 자산이다라고 하시며 엄격하게 관리하셨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좀 다른 일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마당에서 한 농부가 아버지께 봉투를 건네는 것을 보았거든요. 대령님, 이 땅에 농사 좀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후 그 농부에게 국가 소유의 산림 일부를 개간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주셨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산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 했고 아버지는 그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허가를 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이건 국가를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식량난이 심각한 시기에도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고향에서도 나름 잘 먹고 살았어요. 12살이 되던 해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당시는 1990년대 중반으로 북한 전역이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던 시기였어요. 학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고중 1호 중학교와 같은 특수 목적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중학교 입학 전 저는 특별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은하야, 이 시험에 합격해야 내 미래가 보장된다며 큰 부담을 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어 제1고등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더욱 특별한 반인 영어 특성반에 배정되었어요. 하루 종일 영어만 배우는 특별한 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외국어를 공부해야 했거든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투덜거렸지만 곧 적응해 나갔습니다. 학교의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했어요. 매주 한 번씩 전교생의 성적이 벽보에 공개되었고 10등 밖으로 밀리면 일반 학교로 강등된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공부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버지는 매일 저의 공부를 점검하셨습니다. 은하야, 네가 받은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가끔은 너무 힘들어 울기도 했지만 학교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동급생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경쟁자로만 여기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고등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저는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로 교육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은하야, 선생이 되면 앞으로 살기 좋을 거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른 결정이었죠. 교육대학 생활은 고중보다는 덜 엄격했지만 여전히 통제된 환경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친구와 함께 잠시 시간이 생겨 근처 시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시장 가게에서 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평소 집이나 학교 식당에서만 식사를 했던 저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었죠. 이거 정말 맛있네요. 친구와 웃으며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국수를 거의 다 먹어갈 무렵 누군가 제 옆에 다가와 서 있는 것을 느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허름한 옷을 입은 어린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어요.
소년의 눈은 제 그릇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국수 좀 주세요.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그릇에는 이미 국수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미안해, 이제 다 먹어서 없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게 주인이 달려와 소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런 꽃제비 새끼 또 왔어. 당장 꺼져. 저는 꽃제비를 처음 보았어요. 소년을 쫓아내려는 가게 주인의 급한 동작에 제 그릇이 넘어졌고 남아있던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망했네. 짜증이 났지만 곧 그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그 순간 소년이 바닥에 엎드려 쏟아진 국물을 핥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바닥에 떨어진 국수 몇 가닥을 손으로 주워 급하게 입에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은 소년의 등을 발로 밀어내며 이 더러운 놈 당장 나가. 소리쳤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위대한 나라, 인민의 낙원이라고 배웠는데 바로 눈앞에서 굶주린 아이가 바닥에 음식을 핥아먹고 있었어요. 왜 저 아이는 저렇게? 제 입에서 나온 질문에 친구는 낮은 목소리로 쉿, 조용히 해. 꽃제비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야. 식량난 때문에 생긴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과 실제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처음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의심이 제 마음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소년의 굶주린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금기된 유혹 남조선 드라마. 교육대학 2학년이 되었을 무렵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룸메이트인 수진이가 어느 날 밤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어요. 야, 우리 이거 보지 않을래? 근데 절대 비밀이야. 수진이가 꺼낸 것은 작은 USB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잠그고 창문의 커튼을 꼼꼼히 닫았죠. 남조선 드라마야. 누가 중국에서 몰래 가져온 거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특수부대 고위장교의 자녀로서 제가 받은 교육은 명확했습니다. 적들의 선전물은 독약이다. 특히 남조선 드라마는 가장 위험한 금기 사항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발각된 중학생이 총살당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수진아, 너 미쳤어? 그거 보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야.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겨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겁먹고 살래? 수진이는 오히려 저를 놀리듯 말했어요. 지금은 다들 몰래 봐. 너처럼 군인 아버지 둔 애들만 모를 뿐이지. 저는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이건 최고 존엄 모독죄야. 난 위원회에 신고할 거야. 이건 명백한 반역행위야.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죠. 그래, 신고해. 근데 신고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봐봐. 내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지. 내가 본 후에도 신고하고 싶으면 그때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이 친구가 날 얼마나 믿으면 이런 말을 할까? 내가 정말 신고하면 수진이는 끝장이다. 그런데도 자신이 있네. 좋아, 한 번만 볼게. 그 후에 결정할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본 남한 드라마는 가을동화였어요. 송승헌, 원빈 같은 배우들의 모습은 제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 남성들이 여성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자상함에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남조선 사람들이야. 의심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한 사람들은 미제국주의에 물든 악랄한 사람들이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드라마 속 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드라마가 끝난 후 수진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때? 아직도 신고할 거야?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알던 세계가 뒤흔들린 느낌이었거든요. 아니, 신고 안 할게. 근데 이게 진짜 남조선 모습일까? 수진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알겠어.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는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밤마다 몰래 드라마를 보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천국의 계단, 풀하우스, 겨울연가. 한 편 한 편 볼수록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드라마 속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며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높은 빌딩, 번쩍이는 자동차, 화려한 패션.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드라마 속 인물들이 해외를 자유롭게 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나라를 떠날 수 있지? 우리에게 외국은 특별 허가 없이는 꿈도 꿀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꽃을 선물하고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는 장면에서는 가슴이 떨렸어요. 북한 남성들의 무뚝뚝하고 거친 태도와 비교하면 그들은 마치 다른 세계의 생명체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왜 저렇지 못할까? 자괴감과 함께 환상이 커져갔어요.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로 인민들이 굶주리고 착취당하는 곳이라고 배웠는데 드라마 속 모습은 정반대였어요. 어느 날 정치사상 수업에서 선생님이 남조선의 허구적 선정극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게 정말 허구일까? 아니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허구일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서웠어요. 밤에는 드라마를 보며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고 낮에는 충성스러운 학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중생활의 고통은 점점 커져갔어요. 가끔은 수업 중에 드라마 속 대사가 떠올라 웃음을 참느라 혼났던 적도 있었죠. 은하 동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더 무서웠던 것은 실수로 드라마 내용을 말할까 하는 공포였어요. 한 번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드라마에서 본 서울의 모습을 언급할 뻔했거든요. 그때의 식은땀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늘 따라다녔어요. 교육대학 마지막 학기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보고 싶다. 드라마 속 세상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북한엔 비전이 없었어요. 내가 선생님이 된들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유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막연한 꿈이었지만 점차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습니다. 탈북. 그 단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성공하면 자유를 얻지만 실패하면 죽음이나 수용소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하야 미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제 계획을 알게 된 수진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단순한 연예인에 대한 팬심에서 시작된 드라마 시청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탈북을 위해서는 국경을 지키는 경비대와의 접촉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당시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돈으로 경비병들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방학 때 집에 돌아가서 저는 아버지의 금고를 뒤졌습니다. 아버지는 산림감독관으로 뇌물을 받아 꽤 많은 돈을 모아두고 계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서 $1000를 꺼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돈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이면 북한에서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는 돈이었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돈을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아버지가 얼마나 분노하실지, 가족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돈을 훔친 후 어머니께는 친구 집에 외박한다고 하고 저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서 일하는 경비대 중대장과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며칠 후 한밤중에 저는 국경 근처에 지정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드라마 속에서 본 자유로운 세상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 가족, 친구들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국경 경비대 중대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강을 가리키며 저기로 가라. 고 짧게 말했어요. 압록강의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뒤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줘서 중대장이 직접 저와 함께 압록강을 건너주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에게는 10배의 돈을 부쳐먹었더라고요. 제가 고위급 장교의 딸이라 저희 집이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강을 건널 때 5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얼어붙은 강을 차가운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강을 건넜을 때 저의 움직임을 보고 총성이 3발 들렸습니다. 총알이 허공에 날라와 바위에 박히고 낙엽에 터지고. 정말 신이 있다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외쳤습니다. 몇 분 후 숲속 동물인 줄 알고 총성은 멈췄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자유를 향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던 브로커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너를 맡을 거야.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또 다른 중국인 브로커에게 넘겨졌어요. 그는 저를 트럭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했지만 곧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돈이 더 필요해. 내가 가진 걸 다 내놔. 그 중국인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전 돈이 없어요. 다 썼어요.
제가 말하자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너를 팔아야겠네. 시골에 시집가거나 공장에서 일하면 돼. 그 순간 저는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에 저는 도망쳤어요. 화장실을 가는 척하다가 창문을 통해 탈출했죠. 그때부터 저의 중국 생활은 숨바꼭질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중국어도 모르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조선족들이 가끔 도움을 주었지만 그들도 공안에 신고당할까 두려워했어요. 어느 날은 식당 설거지를 하며 잠시 일했지만 주인이 저를 다른 브로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는 소리를 듣고 또 도망쳤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했어요. 항상 누군가 저를 찾고 있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렸거든요. 하루는 골목에 숨어 울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 돌아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쯤 도망 다니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 건물 처마 밑에 몸을 숨겼어요. 이미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였고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늦게까지 남아있던 한 여성이 저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경계하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왔니? 그녀는 조선족 사투리로 물었어요. 저는 처음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시선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교회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음식을 주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그 교회의 지하실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탈북한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기독교인이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기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종교가 미신이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눈물이 흘렀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누군가가 죽었다고. 북한에서는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건 정반대였거든요. 교회 사람들은 제게 안전한 숙소와 음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저를 도왔어요. 교회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는 라오스로 가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남부를 통과해 라오스에 도착한 후 다시 태국으로 이동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붙잡힐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위험을 모면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유엔 난민기구 UNHCR의 보호를 요청했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대한민국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나라에 제가 실제로 와 있다니.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은행 이용법, 대중교통 이용 방법 등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배웠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하나원 운동장에서 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하야.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2층 창문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여기에 나를 잡으러 온 걸까? 북으로 다시 끌고 가려는 걸까? 또 공포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권위 있는 아버지 앞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곧 아버지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야, 정말 살아있었구나. 내 딸.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엄격하고 강인하던 아버지가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은하야, 나가서 만나자. 나도 탈북했다.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탈북. 저를 처벌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도 자유를 찾아 탈북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원 담당자의 안내로 저는 면회실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셔츠 차림의 아버지는 낯설었습니다. 은하야, 네가 사라진 후 우리 가족은 큰 공경에 처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네가 사라진 후 내가 체포됐고 수용소로 보내질 뻔했어. 죄책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오히려 그게 내 눈을 뜨게 해준 계기였다. 평생 충성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나를 고문하더구나. 너를 어디로 보냈는지 말하라고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충성하고 믿었던 체제가 얼마나 허구인지. 아버지는 제가 떠난 후 6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체제의 민낯을 보았고 결국 탈북을 결심했답니다. 사실은 하도 고문을 하니까 널 잡아서 다시 북한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중국에 가니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순 없더구나. 처음엔 널 잡아서 다시 북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곳에서 국정원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를 받으니 내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 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하나원에 내가 입소했을 때 담당자가 내 이름을 언급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그때의 기분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평생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이제는 같은 처지의 탈북민으로 한 인간으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자유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와 아버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새 삶에 적응해 나갔고 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엄격한 관계였던 우리가 갑자기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진정한 부녀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사과했습니다. 은하야, 북한에서 너무 엄하게 굴어서 미안하다. 그땐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했어요.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그리고 지금의 꿈에 대해서. 자유의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를 탈북시키기 위해 아버지와 저는 진짜 힘들게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고 보고 싶은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돌이켜보면 한국 드라마를 본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두려움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겪었지만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를 찾아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